얼마 전에 사우디도 갔다 왔는데 네. 서울이나 이제 대한민국 케이스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희가 70년대 갔던 중동에 나갔던 그런 인프라적인 건설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는 네. 거죠. 사우디는 왕세자 방문을 통해 가지고 네. 탈석유화도 보고 있고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저희의 어떤 철학이나 개념들도 옮겨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시티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기술을 좀 이런 민간 쪽에서 개발해 주시면 좋은지 추천이라던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또 교수님의 제가 기고 글을 봤었거든요. 이 스마트 시티가 진짜 그렇게까지 도움되나? 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소멸도시는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제 직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어떤 도시 집중화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계속 생기는 거고 불균형은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런 도시들이 스마트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더 접목이 되면서 적은 노동력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거점 중심으로 해서 그런 소멸 도시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스마트 리전이라는 컨셉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통합해서 같이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소멸 도시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편리성을 좀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시로 이미 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더 인구 감소나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본도 그런 소멸도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사이티 5.0이라고 해가지고요 초스마트 사회라는 개념으로 해서 지방 도시들한테 이제 자율주행 공공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근데 거기에 장점은 이제 굉장히 스케일이 작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 메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이 좀 한번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 작은 스케일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멸도시에서 사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 그건 또 특히 이제 틈새 시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도 소멸도시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 살 때 불편한 게 예를 들어 도시로 이동해야 되는데 버스가 하루에 뭐 5개밖에 없고 교통이나 이런 게 많이 불편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필요할 때 부르면은 기사 없이 데려다 주고 그다음 또 버스가 알아서 와서 다시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은 그런 도시 그런 뭐 지방에서 살아도 안 불편한 거 아닙니까? 접근성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는 불편함이 없는 거겠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멸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물류라든지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 뭐 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도시 자체를 갖고 저희가 스마트화 시키는 것들이 아마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와 이게 스마트 시티 하면 정말 아까 말씀 주신 뭐 블레이드 러너 뭐 이런 것만인 줄 알았더니 진짜 우리가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더 풍족하고 편하게 바꿔주는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서울 외에 혹시 다른 도시 중에서 잘 구현된 도시가 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당연히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좀 이렇게 빌딩 높고 이런데 뉴욕이나 뭐 근데 높은 순위를 보니까 뭐 암스테르담, 뭐 바르셀로나, 헬싱키 이런 좀 전통의 유럽 도시 여기가 스마트한가 좀 이런 곳이 많던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의 어떤 출발점은 사실 EU 유럽 연합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 31개 도시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다 유럽 도시들이에요. 근데 여기 도시들이 이제 유럽이 노화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스마트 시티를 통해 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유럽 도시들을 가보시면은 전통적인 곳만 가셔서 그렇지만 네. 사실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신시가지 네. 지역이라든지 가보시면 굉장히 좀 첨단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하는 편인데 저희 이제 데이터도 봐도 그렇고요. 인덱스 리포트에서 서비스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네. 50% 이상이 다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서비스들. 아.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중동 같은 경우는 네. 교통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근데 특히 암스테르담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교통도 거의 다 친환경 수단이에요. 순환경제라는 개념이거든요. 자원을 도시 자체에서 다 소비하고 다시 리사이클링하면서 계속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를 갖고 브랜드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스테르담 하면은 풍차 뭐 이런 게 네,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이 친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신경을 쓰는 도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혁신지구나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탈바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대 행사가 유럽에서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랑 스마트시티 월드 컨그레스 이 두 개가 봄 가을에 열리거든요. 아, 그게 바르셀로나에서 네. 다 열리는군요. 그러니까 도시에 바르셀로나 악22라고 있거든요. 네. 혁신지구. 그 일단 실증 지구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이 기술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하는지 이제 리빙랩 같은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헬싱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헬싱키 그 시 담당자랑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도 인구가 준대요. 그 줄어드는 인구들을 이민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네.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 이민자들의 카테고리가 예. 거의 프로그래머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아. 프로그래머.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시는 것 같아요. 핀란드가 원래 이제 좀 교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적고 춥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접목이 되면서 가면은 진짜 도시 거리에 막 로봇이 왔다 갔다 해요. 아, 그, 정말요? 네, 그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것도 네.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헬싱키는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기 어떤 브랜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벌추얼 싱가포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그거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제 하면서 뭐 어떤 공기의 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트윈으로 이제 보고 네. 이렇게 해서 각각 이 선도 도시들은 자기네 도시들의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브랜드화 시키더라고요. 네. 이 브랜드화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혁신 생태계, 네. 자기네들이 키운 그런 기업들과 같이 함께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거나 스케일업을 하는 그런 측면의 기회를 갖는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간다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아까 풍차 말씀해 주시니까 확 오는데 그거부터 벌써 이제 원래 환경적으로 네네네. 친환경이었네요. 풍차부터가. 네. 그게 브랜드화 되는 거고. 되게 제가 좀 경험했던 사례 중에 그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네. 도시 소음을 측정을 하더라고요. 음. 아시겠지만 암스테르담 되게 작고 밀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끄럽대요. 도시 아. 소음이. 그래서 그 도시 소음을 시민들이랑 같이 시민들한테 센서를 줘가지고 각자 다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어디 지역이 가장 소음이 큰지를 나중에 이제 트윈이나 그런 맵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 결정도 같이 하고 그런 시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우리 도시가 이렇게 소음이 굉장히 크구나. 우리 서울이 얼마나 소음이 큰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도 인식도를 높이는 것들은 행태 변화가 있는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소음이 크면은 뭐 이제 좀 줄이는 정책을 한다든지 이유를 뭐 찾아서 다 같이 줄일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이제 네. 스마트 시티와 시민 참여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한 축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군요. 네. 스마트 시티가. 특히 그 에너지나 환경 쪽은 더더욱 이 행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 분리수거하면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스템이나 그런 걸 통해서 행태 변화를 하듯이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행태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상을 받은 거는 디지털 약자와의 네. 동행이니까 네네. 서울은 이렇게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정책이 네, 브랜드화 네, 된다라고. 그렇다고 보는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 자체의 브랜드는 있는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브랜드는 사실은 서울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비전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거는 비전이지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 마케팅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이거 풍차도 없고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BTS도 있고 네. 그런 문화도 또 콘텐츠도 있으니까 아, 이 그래요? 문화와 기술이 잘 접목을 하면은 네. 충분하게 저는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와 함께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설렙니다. 예전처럼 뭐 도시의 표어 이런 게 뭐 하이 서울이라든가 좀 되게 단순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정말 브랜드화된 도시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네.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도시를 재생하고 그다음 도시가 활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또 스마트 시티가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스타트업 계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이 그분들의 사업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이 스마트 시티가 자리를 잡으려면 좀 어떤 기술을 좀 이런 민간 쪽에서 개발해 주시면 좋은지 추천이라던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양성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스마트시티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자가망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기술, 센싱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스마트 기반 시설이랑 어떻게 연계돼서 이제 잘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 경제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 정부도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경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큰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도시에서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잘 수집하고 통합하고 잘 가공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다 활용 가치를 높이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스마트 도시의 어떤 분야에서 뛰는 혁신 생태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할수록 이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선도하는 기술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AI가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지능화 부분들에 대한 스타트업과 어떤 혁신 생태계가 상당히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익을 날 수가 있는 사업들이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공공의 역할이 이제 민간이랑 협력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거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면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요즘 민간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민간과 또 공공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는데, 이런 생태계나 이런 스타트업들을 저희는 이제 얼반 테크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핀테크가 있고 헬스 테크가 있고 네. 뭐 여러 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얼반 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얼반 테크의 어떤 그런 생태계들이 점점 이런 모빌리티나 아니면 여러 서비스들과 함께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증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려면 이제 실증적인 어떤 혁신지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저희도 좀 경험을 먼저 해보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차 실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도시에서 이제 예. 똑같은 서비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행태가 나오는지도 예.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혁신지구는 저희가 조사한 도시들 중에 3분의 1이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시티 안에 한 축은 이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생태계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혁신지구 말씀해 주신 게 기사에선 참 많이 보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 작동을 그렇죠. 잘 하나 뭐 네, 이렇게 네.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네. 이게 있어야 확실히 기술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군요. 네네. 테스트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에코델타 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빌리지라고 해서 거의 56가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리빙랩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모든 기술이 다 접목이 돼 있어요.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모빌리티 기술들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기술들이 한 곳에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분들과 같이 이걸 체험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개선을 시키고
개선시킨 것들을 또 기업에다가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은 이제 그걸 보고 실제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같이 개선해 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인천에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그 지역 송도나 이런 데에서 이런 로봇 실증을 하고 있거든요. 딜리버리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시민들 중에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왔어요 로봇이 마치 열었는데 국물이 흘려져 있어. 그럼 누구 책임이냐?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자 안에다가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이제 리빙랩이나 혁신지구에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꼽아주신 내용들 중에서 보면 이제 AI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기반 기술로 들어갈 것 같고 민간과 이 공공이 같이 해야 되는 뭐 복지 분야도 있을 거고 뭐 데이터 경제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미 나라에서 깔아놨고 이제 민간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모델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쪽은 정말 좀 설레는 분야군요. 네, 아주 저는 유망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한국이 이걸 앞서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우디도 갔다 왔는데 사우디는 사우디 AI 데이터 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런 걸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서울이나 이제 대한민국 케이스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경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되는 기반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 데이터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더디지만 그래도 뭐 생산이나 수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OECD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엔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가 좀 그 분야에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여기서 한마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경제화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 안에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스타트업을 할 때 공공 데이터 이런 거 이용하면 된다. 돈 많이 들 필요 없다. 그거 쓰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 창출만 또 잘 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계속 주고받고 공공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해보고 부족한 걸 또 요청하면은 또 나라에서도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렇게 확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기대가 되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상을 서울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옴시티가 같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딘가에 요청을 하고 배우고 함께 가자,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사우디 분들을 만났을 때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일화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어딜 가든 중국인이랑 일본인이랑 한국인을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 갔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딱 처음에 보자마자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호텔에서 프라임 타임에 채널을 틀었는데 한국 드라마가 아랍어로 더빙해서 나오더라고요. 많이 봤군요. 이 K 컨텐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말하는 형태라든지, 심지어는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부터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번에 찍더라고요. 다 뭐 한국에서 오셨냐,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우스갯소리로 뭐 현빈의 친구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한국이 되게 단시간 내에 이런 혁신적인 모델을 가져갔느냐,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혁신 모델을, 정책들을 가져가서 스마트시티 포함해서 갖느냐에 대한 관심은 정말 큽니다. 왕세자 방문을 통해 가지고 탈석유화도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생력이 있는 국가로 만드냐가 이제 사우디의 어떤 관심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대건설이나 몇 개 기업들이 벌써 이미 네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의 어떤 철학이나 개념들도 옮겨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에는 그럼 당연히 컨텐츠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쪽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문이 열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비스 안에 컨텐츠가 있고 컨텐츠 안에 그런 철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각자의 요소를 뭐 외국에 요청을 해갖고 하나하나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운영하지? 라는 면에서는 또 어떤 도시에 뭔가 철학을 빌려와야 될 거고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배워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가 큰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우디 체감점 느낀 거는 굉장히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임플리멘테이션 시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되고 어느 기업이 할 수 있냐라는 네. 거가 중요한데 네. 그런 통합적인 측면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 MZ 세대들은 또 영어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역량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옛날에 뭐 저희가 70년대 갔던 중동에 나갔던 그런 인프라적인 건설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는 네. 거죠. 개발도상국이라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좀 너무 과거의 도시라서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들 배우러 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도 많이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전략을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개발도상국은 되게 딱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준의 이런 네. 거보다는 사실은 저희보다 몇 년 전 버전의 저희 스마트 시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좀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를 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저희의. 네. 그러니까 중동의 포트폴리오가 있듯이 네. 개발도상국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 선진국이랑 같이 협력하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국가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판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거고 개발도상국이나 우리의 좀 몇 년 전 버전을 적용시켜서 예, 해야 예. 되는 곳들이 예, 있고 예, 예. 선진국이랑 같이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포트폴리오와 다른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생태계에서 들어가서 거기에 레벨에 맞게 네. 해주는 것이 결국 맞춤형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지식 기반의 이제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한 분들도 참여가 중요할 것 같고 기업뿐만 아니라 뭐 학회랑도 연결해서 소프트적인 외교도 하고 네. 예전에 제조업 기반이나 건설 쪽은 우리가 해외 진출을 많이 했지만 네. ICT 쪽은 지금까지는 해외 진출이 이렇게 쉽진 않았잖아요. 골든 시기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적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시기가 점점 오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나가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정황상 봐도. 네네. 이제야 드디어 우리 ICT가 세계로 뻗어나갈 또 좋은 타이밍이 딱 왔군요. 네네네. 이 학계 쪽에서 네네. 또 글로벌 이 스마트 시티 쪽으로는 권위자시니까 네네. 앞으로 교수님께서도 앞에서 이끌어 주시면서 네. 뭔가 표준을 정하고 이럴 때도 좀 예, 예.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실 그 인덱스 리포트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 인덱스 리포트를 갖고 평가를 해요. 예. 근데 사실은 한국이 좀 저평가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제 사실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제일 앞서 갖고 있고 제일 네. 선도하고 있거든요. 뭐 인프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인덱스 리포트를 만들고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15년도, 17년도에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국적인 관점에 한국적인 철학이 좀 담긴 스마트시티의 색깔을 갖고 있는 인덱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관점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바라본 세계 도시들의 어떤 스마트 시티의 평가로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마 외국 미디어 플랫폼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바라본 스마트 도시도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인덱스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면 네네네. 우리가 평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의 평가자. 그게 아까 얘기했던 네. 표준이랑 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 유리하지 뭐 않겠습니까?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네. 사실은 스마트시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네. 얘기했던 인프라와 지능화 부분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이 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런 관점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제가 아까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교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보는 저희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그렇죠. 저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요. 네. 네. 보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도 참여자이자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또 잘 사용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 우리 또 다 노동자니까 여기서 네. 기회도 생기고 네.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네. 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기반을 닦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스마트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네,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좋은 기술로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